지난 10월 1일 한국 서울의 광화문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한국 국민들과 외신 기자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사람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을 본 중국과 일본 기자들, 심지어 북한 매스컴까지 세상에 나와선 안 될 게 나왔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라파엘 드 레온이고 막 대학을 졸업한 신참 기자예요. 처음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땐 미국의 지방 정치나 북미의 경제 성장에 관한 기사를 쓸 줄 알았지. 한국에서 취재를 하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죠. 책상에 앉아 커피를 홀짝거리던 중 편집장인 산토스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얼굴은 엄청 진지했는데 눈빛이 반짝거리는 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라파엘, 너한테 줄 임무가 있어. 한국에 가볼래? 그녀가 물었어요. 순간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한국이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거기서 대규모 군사 시가행진이 열리는데 취재할 사람이 필요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군사 시가행진이요? 탱크에 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거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최대한 신나 보이려 애쓰며 물어봤어요. 일주일 뒤야. 짐 싸더. 엄청난 걸 보게 될 테니까. 그날 밤 침대에 앉아 열린 여행 가방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국군의 날 취재엔 뭘 챙겨가야 하는 걸까요? 따뜻한 옷 몇 벌이랑 요즘 한국은 밤에는 쌀쌀하다고 들었거든요. 노트북, 그리고 너무 많은 수첩들을 던져 넣었어요. 만약 내가 일을 망치면 어떡하지? 언어도 잘 안 통하면 어떡하지? 기사가 맘에 안 들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첨단 기술이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삼성 휴대폰이나 LG TV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커피나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 말고는 제가 향하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할 때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과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뉴욕과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도 어쩐지 비슷한 면도 있었어요. 두 도시 모두 활기가 넘치고 잠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게 마치 찬물로 세수를 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가을이었고 서늘한 바람이 오랜만에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더라고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표지판을 보며 겨우 짐을 찾아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같았어요. 고궁 옆에 고층 빌딩이 있고 전통시장 근처엔 고급 쇼핑몰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제가 상상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만 동시에 기대했던 모든 걸 담고 있기도 했어요. 호텔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쇼핑백을 들고 다니거나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어딘가에서 구운 고기와 향신료, 냄새가 풍겨왔고 그 향에 배가 꼬르륵거렸죠. 앞으로 있을 취재를 생각했어요. 시가행진이라니, 탱크, 미사일, 일사불란한 행진. 지금 보고 있는 활기찬 도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이 시가행진의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내자고요. 이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런 행사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 화려하고 현대적인 도시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한 채 저는 도시를 둘러보러 나섰어요. 내일은 시가행진과 그에 따르는 모든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새로운 나라에 막 도착한 젊은 기자로서 배우고 관찰하고 진심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었어요. 이 임무가 단지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역사와 희생,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저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 그땐 몰랐어요. 저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고, 그건 상상 이상으로 특별한 경험이 될 예정이었어요. 국군의 날 당일, 저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서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이번이 저한테는 기자로서 첫 번째 큰 취재라서 실수 없이 잘해내고 싶었거든요. 호텔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니 서울 거리는 벌써부터 사람들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출입증을 챙겨서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제 볼을 스칠 때마다 조금씩 긴장감이 더해졌죠. 시가행진 경로로 가는 길에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기자석에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멀리서 온 기자들도 많았고 다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가행진은 딱 정해진 시간에 시작됐어요. 제일 먼저 행진하는 군악대가 힘찬 리듬의 음악을 울려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군인들이 등장했는데 줄을 맞춰 완벽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군복도 정말 말끔했고 그들의 표정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지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의 규율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시가행진 이제 시작이었어요. 멀리서 저음의 진동이 들려오더니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발밑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첫 번째 탱크가 코너를 돌아 나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탱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바퀴 자국이 도로에 깊게 남을 정도로 무겁게 지나가는데 소리가 온몸에 울리는 것처럼 웅장했어요.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대면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위력을 최대한 카메라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은 장갑차들이 나왔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미래형 디자인에 최첨단 장비들까지 갖춘 모습이었어요. 다른 기자가 옆에서 장갑차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거의 모든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방어력을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전쟁 중에 저 안에 타고 있으면 과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상상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걸 보자마자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군중의 함성도 점점 커지더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게 등장한 거예요. 바로 현무호 미사일이었어요. 크기가 정말 엄청났어요. 18개의 바퀴가 달린 트럭 위에 실려 있었는데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괴물 미사일이야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도 눈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의 한 관계자가 제 표정을 보고는 다가와서 미사일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저게 우리가 새로 개발한 현무호입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8톤의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서 지하 깊숙한 벙커도 파괴할 수 있어요. 다른 무기들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공격할 수 있죠. 저는 최대한 빨리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그의 말을 계속 들었어요. 사거리는
약 5,000km 정도 됩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목표도 타격할 수 있죠. 그리고 보세요. 발사 위치가 독특하죠? 저건 냉발사 시스템인데 혹독한 날씨에서도 미사일을 더 안정적으로 발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술의 위대함에 감탄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무기가 가진 파괴력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미사일이 대단한 기술적 성취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니 끔찍하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사력 과시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깃발을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었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걱정스러운 표정도 보였어요. 그걸 보니 여기 한국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단순히 역사책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런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퍼레이드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음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오늘 본 기술력과 위력의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이 무기들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취재 장비를 정리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에는 여전히 퍼레이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이 괴물 미사일이 제일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와 사진을 정리했어요. 사실 저는 단순히 군사 장비에 대한 기사를 쓰러 한국에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퍼레이드를 보니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힘, 두려움, 그리고 평화와 전쟁 사이의 얇은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였죠. 해가 지면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그 거대한 미사일은 지금쯤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과연 침묵 속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인지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기사에 오늘 느낀 이 모든 감정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해내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일 줄만 알았는데 그날 만남이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구워진 고기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진동했어요. 바깥의 서늘한 가을 공기와는 달리 식당 내부는 훈훈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죠. 식당 한편에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들 몇 분이 둥글게 둘러앉아 계셨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마치 오랜 세월이 담긴 지도처럼 보였어요. 이분들이 바로 제가 만나기로 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셨어요. 제가 다가갈 때는 괜히 조금 긴장도 됐어요. 젊은 미국 기자가 이런 연로한 참전 용사들과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제가 자리에 앉자 그중 한 분, 이씨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할아버지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엔 어딘가 모를 슬픔도 묻어 있었어요. 젊은 기자 양반, 환영하네.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면서도 그분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곧이어 서빙된 뜨끈한 국과 여러 가지 반찬들로 식탁이 가득 채워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들께서는 하나둘 전쟁 중의 경험담을 꺼내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저도 그냥 예의상 듣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까진 깊게 와 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씨 할아버지께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시더니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셨어요. 스미스 부대에 대해 알고 있나? 저는 그 말에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어요. 스미스 부대요? 어렴풋이 한국전쟁 때 미국 군인이 참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씨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셨어요. 맞아. 스미스 부대. 내가 함께 싸웠던 그들만큼 용감한 군인들을 본 적이 없네. 그 사람들, 정말 영웅이었어. 그 순간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할아버지에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죠. 할아버지의 얼굴엔 옛 기억이 떠오르는 듯 빛이 스며들었고 목소리엔 열정이 묻어났어요. 1951년 겨울이었어.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기억하는 가장 추웠던 겨울이지. 우리 부대는 지평리라는 곳에 있었어. 그때 중공군이 사방에서 우릴 포위하고 있었거든. 적군의 수가 훨씬 많아서 상황은 정말 안 좋았지. 할아버지가 설명하신 그 차가운 겨울 공기를 상상하며 당시 그들이 느꼈을 공포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스미스 부대는 달랐어. 그 사람들 하루하루 버텨냈지. 적군이 아무리 몰려와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 이씨 할아버지의 얘기에 다른 참전 용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셨어요. 그중 한 분, 볼에 흉터가 있는 할아버지께서도 한마디 거두셨어요. 미국 군인들이 기억나네. 그들은 항상 웃고 다녔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 우리한테 음식도 나눠주고 웃긴 영어 단어도 가르쳐줬었지.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까? 왜 이 이야기는 우리 미국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할까? 이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 전투에서 많은 미국 군인이 전사했지.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용맹 덕분에 연합군이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어. 그래서 결국 반격에 성공했지. 그 사람들 덕분에 정말 많은 생명이 구해졌어. 내 생명도 포함해서. 주변 식당 풍경이 눈앞에서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제가 스미스 부대의 용사들이 싸웠던 그 낯선 땅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 용기, 희생을 상상해 봤죠.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린 미국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씨 할아버지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자네를 만나고 싶었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잊을까 두려웠거든. 하지만 기억하는 게 중요해. 그 사람들은 자네와 우리 모두의 역사 속 일부거든. 그날 저녁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들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 민간인에게 식량을 나눠준 이야기,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하려다 위험을 무릅쓴 의무병들의 이야기,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도 잊히지 않는 친절과 용기의 이야기들을 더 들려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제 노트는 빼곡한 메모들로 가득 찼고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들로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꽉 찬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이곳에 군사 퍼레이드와 미사일에 대한 기사를 쓰러 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곳에서 무기와 정치를 넘어서 우리나라와 이곳, 한국 사이에 숨어있던 말 그대로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됐죠. 할아버지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이씨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네. 제발 자네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한국은 그들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있다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순간 비로소 제가 이곳에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취재는 단순히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기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용기와 우정 그리고 두 나라가 공유하는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한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미국으로 돌아가서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스미스 부대의 용감한 군인들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금 조명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트를 챙겨서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 거리는 벌써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제가 향한 곳은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사무실은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라파엘 씨죠? 그분이 일어나 제게 다가오며 인사하셨어요. 저는 강주연이에요. 우리 작은 단체에 와줘서 고마워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강 선생님,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단체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인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그들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답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나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강 선생님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단체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도와주신 참전 용사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강 선생님은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내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건네주신 파일의 표지에 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산티아고 델라 크루즈 대위. 산티아고 델라 크루즈 대위는 미국군 장교였어요. 강 선생님이 파일을 열어보며 설명하셨어요. 그분은 전쟁 중 용감한 모습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전쟁 중에도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며 돌보셨기 때문이죠. 파일을 넘겨보면서 제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젊은 시절의 멋진 제복을 입고 있는 남자의 사진들이 있고 희미해진 잉크로 쓰여진 편지들과 군 복무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전쟁은 무사히 살아남으셨지만 전후에 미국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게 쉽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에 손주들이 좋은 교육을 받길 바란다는 소원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 형편상 그걸 이루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강 선생님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섰어요. 델라 크루즈 대위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몇몇 기업들과 협력해서 그분 손주들에게 장학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강 선생님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모두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이 가족들이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이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그 후로도 몇 시간을 이야기 나눴어요. 강 선생님은 도와드린 다른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감사의 편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한 사진들, 그리고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참전 용사의 영상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미사일이나 군사 퍼레이드 같은 이야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이 작은 사무실에서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발견한 거죠. 감사, 과거를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였어요. 강 선생님의 사무실을 나섰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리도 이제는 한산해졌고
사람들은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빨리 글을 쓰고 싶었어요. 이번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델라 크루즈 대위와 그의 손주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떠올렸죠. 한국의 참전용사 단체에 계신 친절한 강 선생님이 저를 특별한 행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외국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행사예요. 라파엘 씨도 흥미로워하실 것 같아요. 뭘 기대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서 가기로 했어요. 방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어요. 들어가서 보니 의자에 줄지어 앉아 계신 나이 지긋한 분들이 보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바로 참전 용사들이라는 걸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어로, 어떤 분들은 영어로, 또 어떤 분들은 두 언어를 섞어서 서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행사가 시작되고 여러 연설이 이어졌지만 저는 연설보다는 참전 용사분들의 표정이 더 궁금했어요. 그분들의 눈은 무대에 고정돼 있었고 어떤 분들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분들 머릿속엔 어떤 기억들이 스치고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제 목이 콱 메이게 만든 순간이 찾아왔어요. 참전 용사분들이 한 분씩 무대 앞으로 불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관계자들이 반짝이는 명패와 메달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상장이 아니었어요. 참전 용사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느 미국 참전 용사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새로 받은 메달을 꼭 쥐고는 저를 향해 돌아보셨어요. 그분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젊은이, 우리는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우릴 잊지 않았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울렸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진짜 유대가 보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나이 많은 미국 참전 용사분들이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미국 가족들이 한국의 전쟁 미망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자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강 선생님과 행사장을 나설 때쯤 제 수첩은 가득 차 있었고 머릿속도 복잡했어요. 저는 한국의 무기 이야기를 쓰러 왔는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떠나게 됐어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맺어진 인연이 세대를 거쳐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고 바다를 건너서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서울의 서늘한 공기를 맞으며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어떻게 서로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그 이야기들을 오래도록 전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게 제 사명이 됐어요. 미국 독자들이 이렇게 오래전 멀리 떨어진 땅에서 일어난 전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도 됐어요.